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26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언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와 같이 원래 방송을 하는 청년회장 이봉활동가는 오늘 자리에 없네요. 자, 그러면은 인사를 하시죠. 네, 땜빵 전문 활동가 이정일입니다. 네. 하도 땜빵을 자주 하셔서 이제 고정이 완전히 되시겠습니다. 근데 땜빵을 해도 마이크가 있는 거, 땜빵 안 할 때는 마이크가 없는 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지방선거 기간, 언론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판단을 도울 정책 검증과 경마식 보도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지 않는 공정함, 군소정당 후보라도 충분히 다루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불공정 선거보도를 접하신 여러분의 제보는 가장 완벽한 선거보도를 만듭니다.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1661-0999. 저희 어제 굉장히 좋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하고요. 저희가 좀 반가운 분들이, 회원분들이 좀 오셔가지고요. 그분들하고 재미있는 뒤풀이를 좀 하다 보니 어제 좀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행사가 아주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좀 보람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미디어 스크랩이 아예 그 어제 행사를 가지고 바로 나온 보도를 해보겠습니다. 미디어 오늘에 금준경 기자가 써주셨는데요. 차명진 떼놈 발언 문제없다? 시민 판단은 달랐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셨어요. 어제 우리가 4가지 안건을 가지고 시민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요. 방송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일단은 이 보도 말하기 전에 이정일 PD는 어떠셨어요, 어제? 저는 굉장히 신선했고요. 예. 그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다들 다른 개성으로 한 번씩 심의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늘 이 심의 관련된 걸 민원연에서 듣고 사실 심의 관련해서는 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뭐 발언을 하거나 이런 데가 별로 없는데 민원연에서만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넓어졌다고 할까요? 뭔가 이 시각이 좀 넓어진 것 같고 아, 괜찮은 분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저희가 워낙 이번 심의위원회 구성하면서 좀 심혈을 기울이긴 했습니다. 저하고 김세욱 정책부장하고 섭외하는 데 있어서 골고루 잘 섭외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별, 그다음에 연령대, 그리고 전문성에 있어서도 그냥 교수 또는 지금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은요, 주로 교수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그 방송인들, 그러니까 PD 출신들 이런 쪽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령대도 상당히 3기에는 전부 남자였고 다 50대 이상의 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4기에는 그나마 이제 여성분들이 2분 들어가고 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생각에 성에 안 차요. 그런데 그거는 꼭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탓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문제 요주 인물들이 또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추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교수님들 교수님도 한 2분 그리고 전공도 신문방송학만 한 게 아니고 젠더를 연구하시는 분도 모시고 젠더 문제 그리고 또 청소년 인권 운동 하시는 분도 모시고 그러니까 다양한 분을 저희가 잘 선별해서 모셨는데 사실은 사전에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어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됐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시민의 힘이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방송통신 거기 계신 분들보다 우리가 훨씬 잘 뽑았다. 아 그러게요.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좀 이제 기사를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은 저희가 낸 것이 안건이 4개였는데요. 그중에 3개는 3기 방통심의 건이었고요. 한 가지가 이번 4기에 이루어진 방통심의 결과를 재심의한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이 4기 방통심의 심의 결과를 지금 핵심으로 미디어오늘에서는 뽑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해 12월에 방영된 MBN 뉴스와이드에 그 차명진 씨가 출연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무슨 그림입니까? 이게? 지금 떼놈이 지금 이제 북한 핵무기를 앞에다 놓고 우리 보고 거기다가 절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아주 기분 좋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림도 자기가 그린 그 만평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시진핑 주석을 그 중국 옷 이렇게 입고 이렇게 단추 달린 그런 중국 옷 입고 모자 이렇게 쓰고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떼놈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떼놈이라는 말은 중국인을 비하하는 표현이고 사실 그 그림 자체도 굉장히 비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이 이제 심의에 들어갔었는데요. 당시에 방통심의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 없음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4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낯설고 놀랬어요. 이게 4기 방통심의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어제 보고 제가 어제 방송 심의국장이었습니다. 난 그것도 되게 웃겼는데 저보고 미리 대본을 줬는데 제가 그 대본 자세히 안 읽어본 거예요. 안 읽어보고 갔거든요. 근데 딱 위에 보니까 방송 심의국장 김원경 그렇게 써 있어서 너무 재밌다고 이거 완전 역할극이네 제가 막 그러면서 근데 아무튼 제가 방송 심의국장으로 막 보고를 했거든요. 이 방송은 이러이러한 뭐 사전 예전에 이런 심의가 있었다 뭐 이런 결과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소한 최근에 이렇게 외국인에 대해서 비하 발언하는 거 이런 것을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굉장히 그 문제적으로 보고 있고 최소한 의견 제시나 권고 정도는 나오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었다라는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심의를 하게 됐는데요. 경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어요. 경고가 6분인가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행정지도인 권고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의견을 주신 분이 2분 정도 있었습니다. 2-3분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위원장까지 해서 3분인 것 같다. 권고가 3분이고요. 경고가 6분이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여가지고 정안되면 표결로 가지만 되도록이면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한마디씩 다 하시고 나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서건정 성동 외국인 근로자센터 소장님께서 우리는 비하 발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한국에 사는 중국인들에게는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다.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발언은 인종차별로 직결된다. 전 국회의원 차명진 씨는 외국인에 가해지는 인권 침해, 비하, 인종차별적 발언을 방조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이를 조장한 것은 엄중하게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거듭 경고를 꼭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차명진 씨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전 제일 웃긴 게 관계자 징계를 하는데 차명진에 대한 관계자 징계를 해달라고 콕 찍어서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발언이 정말 문제고 특히 차명진 전 의원이 우선 뵙고 이후에 사과하면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노하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박민 전북민원연 참여미디어 연구소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들 아주 쪽집게처럼 이 차명진 씨의 그 속성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네. MBN에서 또 그 방송 나간 다음에 뭐 사죄 비슷하게 차명 씨 뭐 출연 정지했었잖아요. 출연 정지를 했다. 저는 그거를 어제 저희가 막 톡으로 했잖아요. 근데 출연 정지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문제없음이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조치를 취했나 보니까 3주 출연 정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기꾼들이 다 있나. 아니, MBN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세상에 3주 출연 정지가 무슨 출연 정지야. 어디 그러게요. 잠깐 갔다 와도. 한 3년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3주? 그거를 출연 정지라는 이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은 되게 우스꽝. 왜냐면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세 번 출연 안 하는 거를 가지고. 아니 원래 월
사실 일주일 단위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은 네. 월 4회 해가지고 네네. 한 명씩 다른 패널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면은 네. 사실 3주도 출연 정지가 아닐 수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기만한 거지. 왜냐면은 왜냐면 거기다가는 우리가 출연 정지를 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문제없음이 나왔는데 정작 3주 방송 출연 정지를 이렇게 할 거 뭐 아무 말 하고 3주 안 나오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요 문제가 제일 심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했던 것 중에서 장성민의 시사탱크, TV조선의 장성민의 시사탱크 이 방송 다시 보니까 굉장히 색다르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장성민 씨 방송을 잠깐 보긴 했거든요. 네. 그 전에도 네. 참 심각한 분이다 생각했었는데 이분 사회자가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일제 시대의 순사 같은 느낌. 맞아. 약간 네네 막 이러면서 칼을 딱 차고 있으면서 학생들한테 네 말해봐 이렇게 하는 식으로. 맞아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리고 느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하면 막 화를 내고요. 또 물어보고. 그리고 자기가 정리해버리고 네네, 자기 맞아요. 마음대로. 네. 이게 2015년에 방송된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대해서 2016년에 심의했던 결과인데요. 이때 당시에 사실 너무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러니까 장성민의 시사탱크 중에서 너무 여러 회를 한꺼번에 병합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 심의할 수가 없잖아요. 어제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그 중에서 딱 요거 한 건만을 가지고 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청년 공천 할당 정책을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당의 지지도가 안 오르죠. 한편으로 이번 19대 국회에서 청년 비례대표로 입성한 김광진 장하나 의원이 그동안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는 막말과 말실수로 이 구설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2명을 공천해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10% 공천 할당을 통해 더 많은 청년 의원이 원내에 진입한다면 과연 이 국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정책적 능력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이러한 통합진보당 출신의 이런 그 자들이 주도하는 행사를 후원한다. 네. 자, 이러니까 계속 새정치연합이 종북 숙주당이다.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네. 빨리 끊어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북 숙주 정당이라고 비난하는 이런 발언들을 아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아주 신나게 했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 같이 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저나 유민지 부장은 요때에 이제 민원연에서 열심히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 장성민 씨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하고 이제 너무 많이 봐서 새로움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어제 저희 그 플로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장성민을 이렇게 전설로만 알고 실제 방송하는 걸 별로 안 보신 분들이 많았어요. 레전드. 예. 그런데 어제 방송을 실제로 보니까 야, 정말 저런 게 텔레비에 나갔었어? 라는 정말 얼마 안 지난 일인데 격세지감을 느끼는 듯한 굉장히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기가 막혀가지고.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6.25 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의 영웅 백선엽 장군을 현존하는 유일한 친일파라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백 장군을 존경한다고 말한 것을 빗대 깝깝하다고까지 표현했는데요. 이날 행사가 기본적으로 친북 반대한민국적 시각에서 마련됐다는 사실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자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인 문항을 설명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마치 친일파를 맹목적으로 감싸고 이들에 대한 처단을 방해한 것처럼 묘사했는데요. 이거 대낮에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스꽝스러웠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것을 행정지도인 권고를 줬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법정 제재가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이나 그런 김광진, 장하나 의원 이런 사람은 아무렇게나 씹어도 어떤 욕을 해도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됐던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문모닝을 종편에서 그렇게 늘 했던 거죠. 그냥 보통 죽이는 수준이 아니고 정말 뭐랄까 완전히 사람을 말살시키는 수준으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런 발언을 매일 했었거든요. 아니 그리고 얼마나 방송심의위원회를 못같이 보길래 네. 그냥 막말하고 그러니까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3기 때는 종북 숙주 발언이 주된 쟁점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보현 아수나로 활동가, 이 아수나로는요 청소년 인권 행동하는 단체입니다. 여기 활동가가 오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생각하고 청년과 청소년들을 정치적 능력이 없고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표현이 진짜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 방송에 대해서 기존과는 다르게 인권보호 위반을 적용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방송은요 그냥 품위 유지 요거 하나로 권고를 받았었어요. 전에 그렇게 막말을 해도 그냥 품위 유지가 안 됐다 그 정도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날 진짜 온갖 그 적용 조항이 저랑 그 위원장님 엄중 위원장님하고 바로 옆자리에 앉았는데 엄중 위원장님이 메모를 잘 이제 그렇게 빠르게 못하시니까 제가 계속 그 적용 조항을 불러주시면 제가 계속 메모를 했거든요. 근데 한 8줄까지 각 위원들이 계속 이 조항도 적용해야 된다, 이 조항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막 8줄 정도 간 거예요. 그랬더니 위원장이 옆에서 계속 X를 치면서 그만하라고. 이걸 어떻게 다 적용하냐고. 거의 뭐 사형을 내릴 수준으로 지금 점점 조항이 많아지고 적용 조항이 많아지는. 아니, 그만큼 심각했는데 세상에.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JTBC 드라마 서남여고 탐정단에 대해서 청소년 동성 키스 장면이 있다고 해서 당시에 경고가 나왔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권보현 활동가가 심의하는 것 자체가 슬프다라고 하고 청소년도 사람이기 때문에 교제를 하고 애정 표현을 한다.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처럼 심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셨고요. 당시에 제일 화제가 됐던 것은 함기용 그 심의위원이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었는데 이분이 성소수자는 다수와 다른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황당한 말을 한 바 있거든요. 이 말을 꼬집으면서 저는 그 방송이 아니고 방송심의위원을 제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특히 이 청소년의 키스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요. 제가 예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연애오락 그 특별위원회 위원이었어요. 3년 동안 그 특위위원을 했는데 연애오락이니까 주로 이 키스 장면 이런 거 많이 심의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 서남여고 탐정단에서 이제 동성이 키스를 하는 장면, 청소년 동성이 키스하는 장면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성인 청소년이 키스하는 장면도 다 걸렸어요, 그동안.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키스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에 이렇게 무슨 만화책처럼 이렇게 딱 얼굴이 붙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딱 붙은 상태에서 멈춥니다.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막 별이 보여요. 정말 유치한 그런 키스 장면이 나왔는데도 그거를 굉장히 진지하게 심의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심의하는 우리의 모습이 더 웃긴 거예요. 그 키스 장면을 보고 나서 어디 청소년들이 키스를 하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배우들이 또 아주 어린 청소년이면 또 제가 그 부적절한 그 연기를 시켰다라고 지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성인들이 그렇죠. 성인 배우들이 교복 입고 키스 좀 하는 장면 이게 딱 되고 있는 그런 장면. 입술만 그냥 대고 한 몇 초 있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도 의견 제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전례에 따르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청소년 키스를 이렇게까지 규제하는 거 방송에서 못하게 하는 거 진짜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나왔던 박인숙 변호사님께서 민변 추천으로 오셨던 그 변호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3세 이상의 13세 이상은 전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런 그 청소년이 키스한다고 해서 이거를 다 이렇게 그러니까 징계를 내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말 공감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최고의 심의는요. 박상후 전국부장의 세월호 유가족 모욕 그 보도 있잖아요. 네. 우리가 하도 많이 봐서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했던 이 방송에 대해서 어제 심의를 했어요. 당시에는 이것에 대해서 권고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지도죠.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다들 굉장히 세게 주셨습니다. 윤성욱 경기대 교수는 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를 하면서 방송심의 규정은 사실보도와
기사와 해설 및 논평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 보도는 논평임에도 리포트로 표기하면서 시청자를 오인하게 했다. 그리고 위원들의 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대단히 낮았다. 당시에 그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서건정 소장은 피해자 등 인권 보호 조항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프로그램 정정 및 수정 그리고 관계자 징계 사실 이 정도 나오면 정말 대단한 어제 그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가징금 얼마일까요? 1억? 막 이러면서 1억 이하라고 하셨죠. 네. 네. 누구한테 받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것이긴 하지만요. 어제 아주 대표적으로 그동안 나왔던 심의 중에 문제적 심의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한 우리가 그런 비평을 제대로 할 수 있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고요. 제 마지막 말씀은 저희가 어제 오후부터 시작해서요. 시민 여러분이 이제 직접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홈페이지를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 한 개씩 한 건, 정 많으면 2건도 할 건데요. 매주 한 건씩 2주의 심의 내용을 안건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찬찬히 보시고 또 저희가 왜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는지 쭉 이제 정리해서 올려드렸거든요. 그걸 읽어보시고 여러분 손으로 심의를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표하듯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한다면 경고, 권고 이런 것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적용 조항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방송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 조항을 매번 한 5-6개, 많으면 7-8개도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그 시민방송 심의위원들이 하듯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용조항 나는 이거 꼭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 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잘 내용을 모르신다 하면 그 홈페이지에 다 써 있습니다. 바로 옆에 심의 규정을 다 상세한 내용을 다 담아놨기 때문에요. 읽어보시면서 공부도 할 겸 그렇게 자 저는 저희 국민이 방송심의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방송이 훨씬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는 거를 모르고 제작진들도 심지어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심의위원도 잘 모릅니다.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 그래요? 아는데 어떻게든 비켜가려고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아무튼 그래서 뺀질뺀질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심의위원이 더 악질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이제 그 민원연에 들어오시면 메인 화면에 그 주소 이렇게 누르면 들어오실 수 있게 배치를 해놓을 거고요. 오늘부터 좀 여러분들 방송 듣고 나시면요. 꼭 민원연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서 이제 해주시고요. 좀 퍼날라 주시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었네요. 어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고발뉴스 홈페이지에서 그 생중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고발뉴스 치시면 또는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치시면 어제 했던 행사를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제가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어제 행사가 나름 최근에 했던 모든 포럼 중에 가장 재미있고 유익했어요. 재밌었어요. 진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원연 페이스북 계정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한국기자협회 기사인데요. KBS와 프레시안, 뉴스타파가 삼성 전무 기술 유출 소송을 공동 취재해서요. 같은 날 보도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 3사가. 네, 같은 날 보도한다고 합니다. 아직 한 건 아니고요. 지난 17일에 KBS와 프레시안, 뉴스타파에 이런 알림 기사가 올라왔어요. 뭐라고 써있냐. KBS와 뉴스타파, 프레시안 취재진은 2016년 발생한 삼성전자 전무 기술 유출 의혹 사건을 공동으로 취재하고 독립적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같은 날 보도합니다. 이들 매체의 보도를 함께 살펴보시면 이 사건을 더 자세히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저는 사실 이거를 공동 취재한 것 자체도 특이하지만요.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각각 풀었었을까? KBS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프레시아는 또 기사니까 이게 그야말로 텍스트 기사니까 또 무엇을 담았을까? 그리고 KBS와 뉴스타파는 사실은
그 아버지와 아들 같은 존재인데 어떤 또 뉴스타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KBS와 MBC 정상화에도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또 어떤 그 차별성을 보였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예, 궁금해요. 그래서 꼭 이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여러 언론사가 똑같은 사안을 공동으로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은 드문 일이고 지난 2008년에 강원일보,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사가 서울 지역 공동 취재단을 꾸려서 유력 정치인들을 인터뷰해서 동시 보도하고 또 2010년엔 환경기자클럽에 소속된 기자들이 청계천 생태계를 공동으로 탐사해서 취재 보도한 적이 있죠.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상을 줬죠. MBC와 시사인이 공동 취재해서 민원연의 이달에 좋은 보도상을 받았죠. 현직 검사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폭로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공동 취재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취재는 임장원 KBS 국제주간의 제안으로 시작이 됐고요. 임 기자는 지난해 7월 관련 제보를 받아서 취재를 해왔고 재판 결과가 나오면 쓰려고 했는데 재판이 미뤄지고 그중 KBS도 파업 중이라서 무한정 기다리기엔 타이밍을 놓칠 것 같아서 고민 끝에 성현석 프레시안 기자에게 제안을 했고요. 그가 1심 판결문을 단독으로 썼고 이후에 파업이 끝나기도 했고 또 실체적 진실을 모두 보여주기 위해서 뉴스타파까지 합세해서 3사가 함께 취재하고 보도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대한언론들하고 지상파 방송하고 이게 합쳐지는 게 굉장히 이건 처음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거 되게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이 KBS 임장원 기자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3사 기자들이 두 차례 제보자를 만나서 질문을 하고 삼성에도 공동 질의서를 보내고 용어의 잘못된 사용이나 상이한 판결문 해석을 우려해서 초고로 서로 공유하기도 했고요. 개성적인 서술은 존중하되 자칫 사실관계가 꼬여서 독자에게 줄 혼선을 방지하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시민보 뉴스타파 기자가 했나 봐요. 뉴스타파에서는 여러 매체가 같이 쓰다 보니 기사가 나간 후에 주목도가 높아지는 걸 느꼈다. 또 나온 기사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달라서 사안을 다각도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동안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아 협업이 없었지만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와우. 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 궁합이 잘 맞는 그런 매체들이 서로 단독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취재를 하고 이렇게 윈윈하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디어오늘 보도인데요. 불교 행사 중계가 없다고 MBC 비난한 불교신문 알고 보니라는 제목입니다. 알고 보니 어쨌다는 걸까요? 자, 일단 불교신문이 22일에 석가탄신일임에도 관련 편성이 없다. 프로그램 편성이 없다면서 MBC를 거세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 조계종이 MBC 취재와 촬영에 응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는 바람에 취재 거부가 돼서 MBC가 프로그램을 대체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자기네들이 거부해놓고 MBC 취재 없다고 그런가 봐요. 예, 불교신문은 20일 오후에 MBC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집 프로그램이 일제 편성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지적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KBS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봉축 법요식 실황을 60분간 생중계하고 특집 프로그램도 대거 선보였는데 왜 MBC는 편성하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알죠. PD수첩에서 했잖아요. 이제 조계종의 스님들 몇 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하는 방송을 했어요. 네. 그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참 할 말이 없죠. 좀 굉장한 이상한 함부로 또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PD수첩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참 여러 가지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약간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진짜 성역을 정말 깨뜨리는 보도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PD수첩 보도가. 왜냐하면 또 이렇게 약간 사입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 좀 작은 어떤 종파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조계종이라는 것이 어찌됐든 또 대한민국 사회에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어떻게 보면 권력 집단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불교를 대표하는
뭐 그런 네. 집단인데 그런데 거기에 있는 스님들의 그 몇 가지 문제점들을 딱 지적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적나라해서 네. 굉장히 좀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때 그 스님이라고 하면 그렇고 아무튼 조계종에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항의 방문도 하고 그랬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나 봐요. MBC에게 이제 종단 및 소속 사찰에 대한 모든 취재, 촬영, 중계 등에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MBC 취재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초 MBC에서는 당연히 편성이 잡혀 있었고요. 박건식 PD수첩 팩트체크 팀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계종 측이 18일에는 편성에 따로 연락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 중계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MBC 편성 담당자들은 대체 편성을 마련하느라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라고 오히려 사정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놓고 불교신문이 이걸 모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정정보도해야 쓰겠네요. 참.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제가 그 인터뷰 요청을 받은 그러니까 코멘트를 해달라고 했던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요즘 언론 문제가 또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경인일보 혹시 요즘 제가 PD수첩을 정말 너무 열심히 보는데 부영건설 문제가 지난주에 이제 PD수첩에서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부영이 경인일보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경인일보를 이제 경인일보의 주주가 됐나 봐요. 대주주가. 네. 그리고 나서 경인일보에서 부영을 지적하는 그런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굉장히 보도가 달라졌다라는 어제 그런 제보는 아니고 실제로 모니터 결과를 정리한 그런 기자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기사가 곧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무튼 언론계의 이모저모에서 굉장히 문제점 있는 것이 많은 것 같고 제가 지금 배나온 활동가한테 말씀드린 거는 어제 무슨 성폭력 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폭력 사건 야구 선수? 예. 저는 사실 모르는 분들입니다. 근데 야구 선수 두 분이 성폭력을 했다라는 지금 논란에 이제 휩싸여서 지금 조사를 막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뭐 당연히 보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구 선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연예인급으로 어떻게 뭔가 그런 사건이 휘말리면 당연히 보도되어야 하는 일종의 공인처럼 그렇게 이제 취급되죠. 매일 TV에 나오고 뭐 인터뷰도 하고 뭐 계속 그렇게 노출이 되니까. 그런데 그 보도들 중에서 그 사람의 부인이 자꾸 노출되거나 결혼 사진 또는 이 사람이 신혼인데 뭐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다더니 어쩔 뭐 이런 식의 그런 제목들이 막 기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사가 정말 작은 매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유력 매체에서조차도 그런 제목의 기사를 뽑고 이렇게 그 관련 사진을 막 담고 사실 그러면 그분은 이중으로 피해를 지금 남편 때문에 안 그래도 너무 힘든데 언론이 그 사람의 신상을 물론 뒤지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결혼식 했던 사진들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연예인에 가까운 분들이니까.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부인은 진짜 그냥 평범한 그야말로 전혀 이렇게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가족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지금 좀 앞으로 지적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쁜 보도 스크랩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발표된 시민의 제보 체크 보고서입니다. 제보 체크. 네, 제보 체크로 들어온 건데요. 일단은 관련된 내용은요. 북미 정상회담이 확전된 상황에서 이 맥스 썬더 때문에 한동안 이제 논란이 있었죠. 네. 아주 무서웠습니다. 뭐 이게 또 일이 틀어지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예, 이것이 어찌됐던 간에 우려를 했지만 협상력 강화를 위한 포석이므로 회담 성사에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담이 잘 됐지요. 어찌됐든. 그런데 이거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에서요. 5월 8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전하면서 갑자기 그 주제를 확 바꿉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마오쩌둥 손자가 공개 석상에 등장했다고 언급을 하더니 곧바로 북한 고위급 간부의 망명 소식을 전했습니다. TV조선이 집중하고 싶었던 주제가 바로 이 북고위급 간부 망명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영국 일간
일간지가 현지 시각 3일에 보도했다라고 그 TV조선의 문승진 기자가 말을 합니다. 네. 그런데 북한의 또 한 고위급 간부, 이 굉장히 고위급 간부가 지금 망명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김정은 일가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국 일간지가 3일, 현지 시각 3일 보도한 건데요. 북한 전문 매체를 인용해서 중국 동부 지역에서 이 방첩 업무를 총지휘하던 국가보위성 해외 반탐국의 강모 대자가 영국 등 유럽으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예.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영국 일간지가. 이 말을 문승진 기자가 한 겁니다. 문승진 기자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군으로 치면 이제 대령급에 해당되는 건데요. 50대 후반의 이 강모 대자는 북한 김일성의 모친인 이 강반석과 인척 관계인 것으로 좀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분 동안 이 북고위 간부 도주 소식을 다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약간 가짜 뉴스 같은 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냐? 이제 자막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영 텔레그래프라고 출처가 나와요. 영국에 있는 텔레그래프지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TV조선이 인용한 영국 일간지 영국의 텔레그래프에서는요, 실제로 5월 3일에 북한 고위급 정보요원 탈북 후 영국 도주 가능성이라는 리포트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보도에서 지난 2월 말 대간첩 활동을 하던 상급 간부가 사라졌고 영국으로 망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요. 이 영 텔레그래프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소식을 도대체 얘네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한국에 있는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였습니다. 헐. 그리고 영 텔레그래프는 이것을 분명하게 써줘요. 오. 그냥 중국과 북한의 취재원이 서울 소재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에서 밝힌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소스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데일리 NK라는 데도 있군요. 네. 이 데일리 NK가 실제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네. 북해외 반탐 중 총책 2월 탈북 당국 추적 살해 지시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는데요. 어이구야. 무서워요. 제목이 좀. 그러니까 4월 23일 보도였어요. 그런데 이 보도에서 중국의 칠보산 호텔에 주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탐국 성원들을 총지휘한 강모 씨가 지난 2월 25일에 돌연 자취를 감췄다라면서 관련 소식을 합니다. 북한이 사건 발생 즉시 살해 임무에 특화된 요원 7명을 급파했고 아주 무슨 영화입니다. 이들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또 바로 3명을 보내서 다시 그러니까 3명을 보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데일리 NK가 거의 제가 보기엔 영화를 찍습니다. 무서운데? 영화를. 네. 그런데 이 보도의 근거는 이 데일리 NK가 그러니까 기본 최초 소스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는 근거가 뭐냐? 도대체 이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느냐?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 익명의 대북 소식통. 이게 전부입니다. 소식통 또 나왔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이나 익명의 대북 소식통이 이런 얘기를 해서 데일리 NK가 보도를 했고 그것을 가지고 영국의 텔레그래프지가 보도를 했고 그것을 다시 역수입해서 TV조선이 가지고 와서 영국의 텔레그래프지에 따르면 라고 하면서 엄청 방방 띄우면서 이 보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신으로 그러니까 뭐 신분 세탁을 하는 거지. 진짜 보도가. 보도의 신분 세탁이에요. 보도 세탁. 예.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아주 작은 매체에서 일단 보도를 해요. 네. 그런 다음에 그걸 외신에서 한번 받아줘. 그러면 이건 뭐 외국에 있는 무슨 뭔지 모르지만 외국 언론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받아가지고 이게 수입하는 거죠. 뉴스를 수입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봉우 씨가 뭐라고 썼냐면 트리플 카더라라고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3번에 걸친 카더라, 트리플 카더라 보도였다. 진짜 대단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를 하는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애초에 이 보도는 데일리 NK이고 데일리 NK에서도 대북 소식통이나 익명의 대북 소식통이라고 하는 애매한 그런 그 출처를 가지고 이런 보도를 했고 이게 영국에 수출됐다가 다시 들어온 것이다 라고 말해주면 괜찮아. 근데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일리 NK의 방송에 대해서는 얘기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수입만 싹 해오는 거의 기만하는 이런 보도 태도를 보인 거죠. 외신을 뭐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네. 뭔가 공신력 더 그런 있어 스타일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뭘 잘 모르잖아 우리가 영텔레그래프가 뭐 얼마나 뭐, 좋은 신문인지 그렇죠. 잘 외신이 모르고. 뭐 어떤 성향인지도 모르고. 네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보도에서 또 웃겼던 게 뭐냐면은 TV조선이 주목한 것은 도주했다고 전해진 북한 고위 간부의 가계도입니다. 근데 가계도를 엄청 자세히 막 그려놨어요. 부치는 누구고 모치는 누구고 막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김일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 가계도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높은 사람이다라는 건데요. 데일리 NK는 북한 간부 강모 씨를 일제강점기 당시 반일 분여회를 조직하는 등 항일 운동에 앞장섰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강반석의 아버지 강도눅의 후손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인물이다라고 묘사를 했고요. TV조선의 보도본부 한라인은 가계도 그림과 같이 관련 내용을 똑같이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엄성석 앵커가 엄청 흥분한 목소리로 그러니까 계급은 대령이니까 뭐 별보다는 낮으니까 그런데 김일성 일가하고 지금 관련돼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죠. 강반석이라는 사람이 북한에서 지금 엄청나게 칭송하고 있는 대상 아니에요? 그러자 윤우리 기자가 그러니까 강반석 일가와 알고 지내는 것 자체가 그냥 자랑인 건데 이 강반석 같은 경우에는 김형직과 결혼을 해서 대동강 하류복은 만경대에서 1912년에 김일성을 낳았는데 북한은 강반석이 일제강점기에 반일 분여회를 조직하는 등 항일 운동에 앞장섰다고 주장하고 있고 북한에는 강반석 혁명 유자녀 학원을 비롯해서 학교와 타가소 중에도 강반석의 이름을 붙인 곳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무슨 북한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진정 강반석 친송 방송 이거 뭐 TV조선이 아니고 조선중앙TV 종북 방송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강반석을 친송하는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나는 듣기도 처음 들어보는. 저도 처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TV조선이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전달된 전원을 보도할 때는 최소한 스스로 이게 북한 간부 강모 씨가 도주를 한 거는 사실이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검증이 안 되어 있고요. 그 와중에 사실은 이 가계도 있잖아. 이거는 옛날에 국정원이 막 이렇게 칠판에 그려놓는 그 조직도 있잖아. 간첩 조직도 그거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게 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그 집의 자식인지 뭐 이런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대로 받아 쓰는 선정적인 보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 카더라가 결국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가까운 주장으로 이어졌는데요. 데일리 NK는 강모 대자가 달러를 찍는 활자판과 상당한 외화를 소지한 채 도주했다고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TV조선이 이 대목에 집중하면서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합니다. 결론은요. 노무현 정부의 정보기관이 북한의 슈퍼노트, 정밀 위조 지폐를 슈퍼노트라고 하거든요. 북한의 슈퍼노트 존재를 알고도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뭔 말이야, 정부의 정보기관은 알았는데 노 대통령은 몰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TV조선이 그래서 뭐가 보고를 안 했다는 거잖아. 정부 약간 대통령을 무시했다? 핫바지였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네. 예, 강모대자의 가계도에 천착하더니 다음에는 위조 달러를 찍는 활자판 소지 도주에 대해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막 얘기를 하면서 특히 한 소식통은 그 강대자가 도주 당시에 달러를 찍는 활자판과 상당량의 외화를 소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 달러 찍는 활자판이라면 위조 지폐 슈퍼노트 만드는 거 100달러짜리. 네, 맞습니다. 그것까지 들고 도주를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하고 도주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여간 이렇게 연극 잘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윤 기자가 예 맞습니다. 그것까지 들고 도주를 했다는 것이라고 확인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TV조선이 인용한 텔레그래프가 인용한 데일리 NK 보도 어디에도 강모 대자가 슈퍼노트를 들고 도주했다는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이봉우 씨가 정말 열심히 찾았는데 없대요. 다만 위조 지폐 활자판을 들고 도주했다는 것인데 위조 지폐 활자판과
슈퍼노트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슈퍼노트의 경우에는 비용만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조폐공사급 제작 라인을 구비해야 제작이 가능한 초정밀 위조 지폐라고 하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위조 지폐, 네. 이렇게 좀 조악한 지폐 있잖아요. 이런 거랑은 다른, 이 사람이 들고 튄 건 활자판이라는 거예요. 그냥 조악한 거 지금 이렇게 들고 텄다고 확인할 수도 없지만 네. 아무튼 아니 튀었다고도 확인돼 뭐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아무튼 슈퍼노트까지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흥분이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패널로 나온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TV조선 기자들이 거론한 슈퍼노트 소지 도주 사실을 전제하고 나서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미국은 그 위조 지폐를 그 자국 경제를 교란하는 중대 사범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그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미 2000년대에 한번 그 북한 슈퍼노트 때문에 한번 홍역을 치른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나오면 아마 뭐 핵 문제하고는 또 별개로 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이렇게 두둥하면서 진단을 합니다. 슈퍼노트 소지 도주를 이미 이제 북미 회담까지 연결을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이 슈퍼노트를 북한이 그 발행해서 유통하고 있다는 거를 제일 먼저 아는 게 우리나라 정보기관이고 그래요? 이거를 그 미국에 알려준 것도 우리나라입니다. 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2005년인가요?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예.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이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 북한이 그 위조 지폐 발행한다고 막 예. 비판을 하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증거 있냐고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증거 있다. 그러니까 어딨냐 그랬더니 당신들이 알려주지 않았냐. 그 정보를 미국에는 알려줬는데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는 안 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니까 네. 아니면은 진짜죠. 방송에서 거짓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또 그거는 예. 라고 지금 제가 쭉 읽어드린 모든 내용이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한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랬더니 우리 엄성석 앵커가 진짜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이 씨는 진짜죠? 라고 하면서 이 주제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도훈 씨는 2005년 한미정상회담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나눴다는 대화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관련 보도를 아무리 뒤져봐도 한미정상회담이 경주회담에서 그 북한 위조지폐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렬됐다는 소식만 있을 뿐 이 해당 대화, 이 본인이 들었다는 요 대화 있잖아요. 요거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구글링적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어디서 나온 거야? 자기만 또 슬쩍 들은 거지. 취재하는 과정에서. 아니면은 밤에 잘 때 누군가 내려와서 지령을 내려주셨던가. 그러니까 요즘 이런 식의 나만 알고 있는 내가 기자인데 내가 기자로서 들은 건데 라고 하면서 종편에 나와서 떠들어대는 지금 사실 이런 내용이 많은 거잖아요. 네, 심지어는 이도훈 씨 본인이 2005년 당시 작성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보도들에도 이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했으니까 이 사람 기사를 막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이도훈 씨가 지난해 8월 문화일보에 게재한 칼럼 문재인 정권 내부의 적들이라는 칼럼을 보면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비판하고 문재인 청와대 참모들이 학생운동 시절 NL계열이라고 지적하면서 2005년 11월 17일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화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요. 여기에서도 그런 대화에 대한 그 내용들은 출처가 없습니다. 요컨대 이도훈 씨는 본인이 근거 없이 써놨던 주장을 이번에 북한 간부 도주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이렇게 꺼내 든 거죠. 그러니까 TV조선과 이도훈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허위 사실이 될 수 있는 이 주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를 해야 되는 지금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이런 말을 그냥 근거 없이 그냥 막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진짜? 지금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싸웠다는 이 말을 어딘가에서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게요. 네. 좀 이상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분이 당시에 거기 있었던 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모로 심의를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북한발 선정적 이슈로 시청자를 현혹시키는 것,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아주 이제 대놓고 너무 이렇게 불을 한마디로 고사를 지내는 수준의 이런 방송을 했던 TV조선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고서의 전말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네, 어제 이 보고서를 보면서 막 웃었습니다. 진짜 가지가지들 하는구나. 뭐하네 진짜. 네.
이들의 상상력은 그러니까 조금 예전에 장성민 때보다는 조금 둔해지긴 했지만은 여전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둔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그때는 정말 무서웠잖아요. 그때에 비하면은. 뭐 대놓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은. 근데 이분도 대놓고 하시는데. 아니 근데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꼭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게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무슨 민주당 쪽의 대통령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정말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서 특히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않는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 또 지금은 박근혜, 이명박 이런 사람과 달리 정말 존경받고 그리고 또 특히 대북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정말 뭐라 그랬죠? 제대로 된 이게 족적을 남겨놓은 그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분들의 어떤 대북 문제나 이 발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서 특히 뭐 몇 조를 줬더라. 고 김대중 대통령이 뭐 북한에 몰래 몇 조를 줬더라. 또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맨날 나오잖아요. 퍼주기. 뭐.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아니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마치 우리가 북한의 그 광주의 북한군 개입설 이건 아니다라고 딱 한번 선을 그어주니까 그다음부터 못하잖아요. 그렇게 좀 중징계를 내려줘야 되는데 별 모욕을 다 해도 맨날 그냥 괜찮다. 이건 논평이다.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정도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자꾸 지나가는 게 저는 정말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점점 더 쌓이면서 거짓말이 점점 더 커지고 이제는 정말 너무 대놓고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사제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사실은 이 역사를 왜곡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4기 심의위에서는 좀 딱 단호하게 이건 아니다. 이런 어떤 고 노무현 대통령과 특히 고 김대중 대통령.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그나마 뭐라 그럴까 이렇게 더 얘기할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해명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쪽 뭐라 그럴까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근거가 있으면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심의를 낼 때마다 다 문제 없음 나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이 상황이. 자, 4기 방심위에서는 나오는 족족 계속 낼 테니 좀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엄중하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진짜. 아니 4기 방심위가 제대로 일을 했으면 저희가 어제처럼 시민 방심위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안 해도 되는 일을 우리가 또 한 거죠. 바빠 죽겠는데. 이름도 시민 방심위. 방위. 왜 그래? 얼마나 욕을 하네. 그러네요. 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댓글 민원연 대댓글 보겠습니다. 희망의 바람이 분다님께서 데일리안을 이렇게 길게 쓰신 거예요. 데일리안 싸치 여론조사 조작질 한 세트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데일리안 때문에 어제 굉장히 흥분했는데요. 우리 유민지 부장이 그 성관이 신고하니 성관이가 고단세 전화를 해가지고 세상에 사람이 뭘 잘못하면은 그 신고를 하면요. 그거를 징계를 해야지 왜 거기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내려라 올려라 이런 소리를 합니까? 증거를 수집하고 성관이가 그냥 해야 될 일을 뚜벅뚜벅 하면 되지. 그 정치부장이랑 막 전화를 하고 그런 행동을 이렇게 고치라 저렇게 고치라 코치를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너무 웃긴 게 이 방송이 끝나고 나왔더니 다시 성관이 직원이 또 전화를 해서 유민지 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또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부산일보에서 의뢰한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나온 4월 13일에서 14일에 했던 조사다라고 그제서야 완벽하게 수정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쓰면 그 기사가 다 망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위에서는 드루킹 편지 때문에 판도가 흔들린다고 해놓고 맨 밑에는 4월 13에서 14일 날 보통 한 여론조사 왜 붙였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기사가 됐는데 일단은 우리는 지금 매는 피하고 보자 이런 생각에 데일리안이 그냥 고친 거예요. 문제는 왜 고쳤냐? 또 성관이가 전화를 해준 거죠.
두 번이나 처음에도 전화해주고 두 번째도 전화해주고. 아니 그 선관위 그렇게 전화해주는 친절한 곳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어제 이제 보고서에 야마를 다 바꿔가지고 선관위를 그냥 데일리안보다 선관위가 더 짜증나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선관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제가 지적한 것이 우리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요. 언론사가 기사를 수정했으면 언제 수정했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데일리안 보도는 두 번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정정이 발생했는데요. 웃긴 게 처음에 올린 시간만 써 있고 수정 시간이 아예 없어요. 모든 기사에. 그래서 그리고 바로 잡습니다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처구니 없다라고 했는데 데일리안이 바로 잡습니다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읽어보니까요. 뭐래니? 뭐 의도는 없었다고 자꾸. 자, 5월 18일 본 매체는 드루킹 옥중 편지에 6.1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판세 흔들이라는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본 매체는 시정하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독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본 매체는 이런 지적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또 재발 방지를 독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해당 기사는 수정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잡았더니 엉망이 됐지요. 혼선을 드리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데일리안 임직원 일동이라고 해서요. 이런 좀 이것도 이상하다, 그죠? 그죠. 예, 뭔 말인지도 모르겠네. 그냥 우리 보고서를 갖다 붙이지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응? 독자가 바로 민원연입니다. 그 다음에 데일리안이 민원연 사무실로 전화해서요. 기사 문제를 잘 봐주셔서 감사하다. 감사하지는 않을 건데 솔직히. 굉장히 지금 불편하실 텐데. 아니 뭐 말이라도. 감사는 뭐 선관위 하시는 게 더. 왜곡 의도는 없었다. 바로 잡습니다도 내보내고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데일리안 정치부장의 말씀이셨다고 합니다. 예. 오해를 뭐 이미 뭐 다 했네요. 뭐. 진짜 좀 코미디에 가까운 이런 행동입니다. 티에노님께서 이 얼마만의 베나베나 쇼인가요? 그 외침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안미영 검사건은 법조계의 시각과 일반인의 시각이 정말 판이하게 갈리더라고요. 안미영 검사도 자신의 판단과 신념에 검사직을 걸고 나선 것이고 검찰 내부적으로는 이건 문무일 총장의 자존심 문제만이 아닌 조직기강의 와해의 전조일 수도 있겠죠. 데일리안은 뭐 조선이 좌파로 보일 만큼 문제 있는 곳이라 지만 이번 고쳐도 거짓말 사건은 문 닫게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선관위가 친절하게 너무 많이 봐주셔가지고 친절하게 전화를 해주시네요. 네. 그리고 좀 그런 생각이 든 게요. 제가 이번에도 좀 거듭 그 생각을 한 게 그 선거기사 심의위원회하고 인터넷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는요. 반드시 본인, 그러니까 피해받은 본인, 정당 후보자 그리고 정당 후보 캠프 이렇게 관계자만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원연은 그러면은 애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민원을 넣거든요. 어제 이 데일리안을 누가 인터넷 선거기사 심의위원회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럼 김경수 의원이나 김경수 의원 캠프나 민주당에서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헐. 그래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러게요. 근본적으로 늘 그런 생각을 했지만 요번에 특히 그런 생각을 좀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도를 왜 도대체 애초에 왜 그렇게 했는지, 왜 방송심의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냥 국민 스스로 민원을 낼 수 있는데 왜 인터넷 기사하고 조중동은 이렇게 봐주느냐. 근데 거기는요, 시민은 또 제대로 그래도 나올 때가 많다고 했잖아요. 뭐 경고도 제법 나온다고. 물론 거긴 벌점으로 뭐 회사가 날아가고 신문사가 문 닫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상징적으로 계속 경고를 계속 받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본인들이 넣어야 되는데 지금 뭐 선거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자기네 기사를 그렇게 일일이 인지를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는 것도 사실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얘기도 했어요. 최근에 국회 의원들을 한번 만날 일이 있었거든요. 제발 좀 명예훼손 이런 거 당하면 좀 넣어라. 좀 넣어달라. 그걸 우리가 못한다. 본인들이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방송심의는 넣을 수 있지만은 다른 인터넷 기사 심의 이거는 본인이 피해받은 당사자가 넣어야 되는데 민원연이 진짜 보고서 다 써주는데
그거를 왜 안 놓고 가만히 계시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깨어있는 적극적인 시민이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점잖게 아무것도 자기가 정말 모욕을 당해도 언론사랑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그걸 계속 안 넣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방송사들은 아니 그 신문사들은요 계속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만만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좀 기선 제압을 위해서 저는 계속 그렇게 넣잖아요. 그럼 귀찮아서라도 한 번이라도 더 신경 써서 그런 엉터리 기사를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련곰탱님께서는 어제 잘 들었습니다. TV조선과 YTN은 언제쯤이면 정신 차릴까요? 물론 TV조선은 그런 가능성이 없지만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봉봉선님 활동가님 오디오 치킨 영상이 너무 뜸합니다 했어요. 아유 우리 유일한 팬이신데 유일하진 않지만 꽤 많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처장님 수상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건가 그 한겨레에서 받은 그거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데요. 공로패. 네, 공로패. 아무튼 예 그러면은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내일은 나은 씨하고 유민지 부장이 하는 날이네요. 저 혼자 하려니까 굉장히 쑥스럽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